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일축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 각종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숫자와 통계 대신 현장에 가까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과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GTX-A 조기 개통 같은 최근 추진한 정책도 조목조목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조성된 지 오래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계속되는데 특별법을 통해 서둘러 환경 개선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골자로 한 지역 상권법과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으면서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탁, 당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는데 정부의 민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국회 국토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호응하며 1기 신도시법이 정기 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며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 오늘부터 현지 시각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체제 수호와 연대 강화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16일엔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시에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상황별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 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부문별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 분계선 주변 상공의 비행 금지를 푸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온 만큼 군사 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의 효력이 제일 먼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상과 해상에서 금지된 군사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금지됐고 동서 접경 해역에서 포사격 등을 금지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그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그게 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6,900문 정도 돼서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강화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전 70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부산교육청 등에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자녀는 동급생 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받아들여 마무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 의혹,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2차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면서 오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정년퇴직 관련 인력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통합노조는 1차 경고 파업에 이어 2차 파업에도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술집 벽을 뚫고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는 갑자기 속도가 오르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벽면 안쪽 술집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고 깨진 술병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벽면을 뚫고 술집에 진입한 건 어젯밤 10시쯤. 지하주차장을 내려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술집에 손님은 없었지만 차에 탄 사람과 술집 종업원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붙고 멈춰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났어요. 위에서부터 몸을 제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경찰은 A씨 진술과 지하주차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 위로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을 피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연수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이웃 주민 3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전의 한 PC방에서 40대 남자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는 여성을 붙잡아와 다시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PC방에 들어와 갑자기 카운터에 있는 여성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리더니 이번에는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부수는 사이 여성이 도망치자 뒷조차가 붙잡아서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PC방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 사건 화면입니다. 비명소리에 놀라 아래층 점포 사장이 뛰어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발로 차는 등 10분 가까이 구타를 지속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PC방 창고 한쪽에는 유리가 깨지고 휘어진 모니터들이 여러 대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는 몸 여기저기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까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막 무자비로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혼자서 계속 때리니까 도망가면 잡혀오고 너무 진짜 지금도 계속 불안하고 혼자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가해 남성은 과거 PC방 사장과 동업자 관계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가 여자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그 영상을 뻔히 다 보시고도 풀어줬다는 그 자체가 나는 정말 너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지시에 순순히 응하고 사건 영상도 있어서 조사 뒤 돌려보냈다며 폭행 이유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정부 주요 건물과 하마스의 핵심 요새 가운데 하나인 알샤티 난민촌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시티의 지상구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하마스 정부 핵심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이 접수한 가자 대학 공학부 건물에선 소총과 로켓포 등 각종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부 청사단지와 경찰본부 그리고 지난달 7일 기습작전을 준비했던 정보국 사무실 등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בכל איתור שכזה האויב הושמד, האיתור הושמד והשלל נלקח להמשך למידה של צה"ל. 가자지구 북쪽에서 진입한 162사단은 하마스의 핵심 요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알샤티 난민촌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특히 가자시티의 지상구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서둘러 가자 남쪽으로 향했지만 여기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주택가에 난데없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كان مليان سكان من فوق نزلنا الإصابات كله نزلنا سكان ونزلنا كل الناس وفي شهداء 2 فوق شهداء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은 이집트 국경 인근 라파 검문소를 통해 계속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연료 문제 때문에 배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구호품을 내린 뒤 여러 피난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려면 하역 장비와 운송 차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쓸 연료가 바닥나 구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과 인질을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에이펙 참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기내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의 무기를 저장하고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 이후 세 번째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하마스 공동 설립자인 마흐무드 칼레드 자하르와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레바논 기반 금융기관 나빌 초우만과 그 소유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하마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를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는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할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후변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바라는 건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 공급망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As I told you,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해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도 소통 라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은 지지할 수 없다며 무역 투자 관행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도 오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도움과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유대인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과 대리 세력이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leverage against a smaller nation that allegedly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ho knows? China has all sorts of resources that they can twist an arm if they want to. 백악관도 중국은 미국에 없는 중동 지역 소통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조선일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에 무너지는 서민주택. 기사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즉 빌라 시장이 붕괴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빌라 전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왼쪽 그래프가 전세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월세 거래 중 전세의 비율이 2020년 70%에서 올해 5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 빌라 매매와 인허가 건수 역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 사기 예방 장치가 과거보다는 더 강화됐기 때문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빌라 시장은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기회로서 작용하는 만큼 정상적 임대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빌라 공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2019년 개정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는 공기순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정작 관리는 소홀해서
교실 내 공기 질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기순환기를 설치한 학교 중 75% 정도가 설치 후에 필터 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7%의 학교는 이용 가능 연한인 8년을 초과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용 가능 연한도 지나고 설치 후에 한 번도 필터 교체나 청소를 하지 않은 학교도 5곳 중 한 곳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 교육청 측은 공기순환기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는 교장이라면서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의사의 질문하기 가장 힘든 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연세대 보건학과 연구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환자가 진찰 중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최하위에 나타났는데요. 과거 조사들에서 중앙값보다 아래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최하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진찰 시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의사 설명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의사와의 짧은 대면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분 진료 등으로 인해서 환자는 질문하기 어렵고 처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인력 공급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간호사나 약사 등에 비해서 특히나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상과 장비 공급 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LG 트윈스에 대한 기사가 오늘까지도 여러 신문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LG 계열사들의 할인 행사와 관련한 내용 서울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세탁기나 건조기,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포함해서 통큰 할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오늘 확정해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 제조사인 LG생활건강과 통신사인 LGU+ 등 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계열사들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 2014년 삼성 라이온스가 우승했을 때 삼성전자는 UHD TV를 최대 111만 원 할인해서 판매하기도 했고 2017년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할 당시에는 자동차를 최대 12% 인하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SSG 랜더스가 우승했을 때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24, 신세계 면세점 등 19곳의 계열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에서는 29년 만에 우승인 만큼 29% 할인, 또 29만 원 할인 등 품목 리스트가 떠돌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인데 LG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내리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인상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며 식품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공급 확대와 정부 판매 지원으로 김장 물가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재료값은 19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0.4% 떨어졌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한 포기에 2,77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황 부진에 사과 등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고 가공식품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나나와 망고, 전지, 탈지 분유, 코코아 등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 10개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와 원당, 커피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주값 인하도 추진합니다.
국내 주류의 경우에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을 조금 낮춤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나아가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을 편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급등했던 밀과 콩,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은 최근 2021년 1월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도 7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70달러대까지 하락했다며 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를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식품업체들이 가격표는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며 식품 내용물이 변경됐을 때 제대로 알리게 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국내 증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파두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파두라는 기업은 2015년에 설립된 그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특히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SSD 컨트롤러라는 것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이게 주력 제품이고 2023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 자금도 많이 모으고요. 그다음에 특히 메타 같은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납품한다, 설계한 반도체를.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지난 8월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시총이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최근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지난 14일 기준으로 어제죠. 시총이 8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기업 공개 당시 상장 당시에 전망했던 그 실적과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를 반영해가지고요. 8일만 해도 32,950원이었는데요. 지금 나흘 만에 3분기 실적 발표 후 나흘 만에 반토막이 나서 현재 17,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럼 실적이 이렇게 문제냐? 라면 올해 8월 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처음 공개한 이번에 실적인데요. 무려 2분기 실적도 5,900만 원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3분기 매출도 3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원래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인데 지금 상장 전에는 올해 연 매출만 1,200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80억 원, 1에서 3분기까지 달성한 거 보면 1,200억 원 달성이라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전망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7월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기자 간담회 때도 이 프로젝트가 좀 시작을 한 상황이어서 향후 2, 3년 후에나 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예상액을 1,200억으로 잡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메타 같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고성능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파두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이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파두가 상장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상장 주관사들이 2분기에 이 부진한 실적,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게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상장을 주관한 회사들에게는 제공이 됐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언급이라든지 뭐 이런 암시 이런 거를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검증할 책임이 상장 주관사랑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이 기업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는 없나요? 예, 저도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상장 주관을 맡은 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상장 시점에서 2분기 매출 상황, 지금 뭐 5,9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게 적은 매출이죠. 이 매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파두가 올해 뭐 터무니없게 그 1,200억 원이라는 연매출 예상치 이런 것만 강조를 했다 보니까 당연히 상장 예비 심사 진행한 한국거래소, 상장 주관사들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이 과정을 살펴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IPO를 담당했던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금융당국이 결국에 나섰습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지금 방침인데 이런 경우에 스타트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악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지금 낙후가 돼 있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설계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설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팹리스 기업 이런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향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였는데요.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파두가 이렇게 큰 실망을 주면서요. 당연히 팹리스의 그 신생 업체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졌고 금융당국에서도 일제 상장을 앞두고 이 업체의 수익성이라든지 전망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이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은 상장밖에 없는데 상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흥행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팹리스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파두 얘기는 이쯤 해보고요. 이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 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연준이 주목하고 있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거로 봐야 할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2%, 전년 동기 대비 3.2%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7%였는데 이거보다도 큰 폭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서 주목하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것은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요. 통화정책의 효과, 식료품 가격은 기상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에너지 가격은 뭐 산유국의 감산 결정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4.1%보다 낮았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시사하냐면 추가적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어졌다. 종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고요. 그럼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만 보더라도요. 한 달 만에 전월 대비 5%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 둔화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 역시
좀 당겨질 것이다. 뭐 5월 달 낙관적인 전망으로는 5월 달로 당겨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미 국채 금리도 급락을 하고요. 달러와 같이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4.08로 전일보다 1.47% 낮아졌는데요. 이걸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사실상 종료했다는 시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부터 연준이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그 전망은 뒷받침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국제 유가 변수거든요. 국제 원유가가 유일한 변수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는 것은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여기는 어차피 국제 유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는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단 이제 남은 문제는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야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원유가가 유일한 변수지만 어찌됐든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고 이제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할지 이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일단 국제유가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 둔화가 당장은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뛰지만요. 어차피 통화 정책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이것은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일은 없고 이제는 언제부터 인하할지 그 시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새마을금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이 새마을금고 관련 사고인데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 사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제 최근에 연체율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이제 경영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영혁신안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문제로 됐던 그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죠.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대표 이사직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대표 이사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회장이 지금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을 금지하고요. 4년 단임제로 임기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은 전문 경영인에게 주고 이사회 의장의 권한만 중앙회장한테 줌으로써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는 지금 부실화된 금고들 내년 3월까지 퇴출을 하겠다. 합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퇴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적금이라든지 출자금은 전액 보장을 한다고 해서 그 고객들의 불안 심리, 지난번에 뱅크런이 생긴 이유는 금고가 부실화되면 내 예적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부실 금고를 내년 3월까지 정리를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적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 고객의 우려들을 억제한 이런 것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금융 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이 새마을금고 부실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혁신안을 보면 일단은 현행대로 감독원 자체는 행안부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이번에 아쉬운 점입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저도 금융감독원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당장 감독 권한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대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행정안전부랑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인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래도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기관 감독 체계를 일원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무엇보다 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사항들 중에서는 결국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법 사항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이제 한 1개월 뒤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이것을 그 새마을금고법 개정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이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교수님께서 금감원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금감원, 예보가 예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예.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좀 아무리 강화를 한다고 해도 좀 심의가 느슨해지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런 우려는 저도 충분히 앵커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서로 감독기관들 간의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종의 과도기적인 체계로 제시를 한 것이 지금 행안부, 금감원, 예보가 협의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독 체계는 금융당국으로 넘겨서 금융감독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도 새마을금고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 그동안 영업 행태가 저금리랑 부동산 호황 시기에 부동산 담보대출 또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등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경기 하강 국면이나 금리 인상 국면에서 좀 어떤 충격이 예상이 되십니까, 교수님? 예,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새마을금고 조치에서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를 유발했던 것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 뭐 이런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래서 예대율, 비율 이런 것도 다른 상호신용금고와 비슷하게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새마을금고의 주먹구구식 대출로 리스크 관리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그 집단 대출의 형태, 여기에 그 중앙회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일 때는 중앙회가 참여를 해서 제대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감독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를 추가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새마을금고가 결국은 부동산 PF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심사도 더 까다롭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주택 신규 공급이 절벽의 우려를 할 정도로 주택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택 신규 공급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새마을금고가 자금 공급을 줄이게 되면 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주택의 신규 공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이것은 주택업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11월 전국 자금 조달 지수가 관련 근거입니다. 이것이 65.5로 전월보다 무려 9.5포인트나 내렸는데요. 사실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에는 80에서 70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점이 100입니다. 네. 100보다 넘어야만 회원사들이 보기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100보다 낮았는데 원래 80에서 70선으로 5개월간 6월에서 10월 유지됐다가 다시 60선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불을 더 붙이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가뜩이나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선행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신규 착공 건수라든지 아니면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30에서 전년 대비 6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2년, 3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새마을금고가 자금을 더 통제를 하게 되면 건설업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또 촉발할 수 있는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에 자신의 수험표를 받고 선택 과목 접수 내용과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 분리 없이 모두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500여 명 줄어든 50만 4,588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합니다. 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3km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 대기해야 하며 비상 긴급 항공기의 이착륙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되며 예약 승객에게는 변경 내용이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박민 KBS 사장은 주요 뉴스의 앵커 전격 교체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 대책을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나 방향을 직접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미중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한식 보도본부장은 새로운 사장 취임을 계기로 좀 더 완전하게 공정한 뉴스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존 앵커의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직후 주요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KBS 점령 작전, 군사 쿠데타 등에 비유하며 맹비난을 쏟아냈고 여당은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또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학부모 폭언 같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설명에 유족 측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임용 2년 만인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A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을 놓고 학부모 폭언이나 과도한 업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68명을 불러 4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고인의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학부모 휴대전화까지 포렌식 수사를 했지만 폭언이나 폭행 같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올해 학교 업무와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유족 측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욕설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압박을 받은 정황이 있으므로 이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소희처 선생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경찰의 학부모 통화 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부진한 점은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은 적절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의 억울함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가 나서 순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흉기 소동을 일으킨 30대 여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흉기 소동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흉기를 버리라는 4차례 요구에도 10여 분간 저항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 피고인 김모 씨에게 선고된 1심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전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하늘도 맑고 기온도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에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은 2.1도, 대전 2.4도, 광주는 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아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행히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입실이 끝난 뒤 오전 9시 이후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지만 서쪽 지방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될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고카페인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